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동네 장사라서 가게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름 걸고 자부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중한 제 일터입니다. 이제는 일도 차츰 손에 익어서 저 스스로 보아도 제법 사장님 태가 나는 것이 쑥스럽지만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바쁜 나날들이지만 그럼에도 어릴 적 제가 꿈꾸었던 소박한 삶을 이루고 사는 안정적인 생활을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이런 말 저 스스로 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창피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리 많다고 하기 어려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이 그리 평탄한 편은 되지 못해요. 날 때부터 부모 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라온 가정 환경도 좋지 않은 편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독립해서 이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꾸렸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제 편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아쉬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으로 외롭게 지내온 것 같아요. 이렇듯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사람 티가 어지간히도 났던 건지 저를 가장 아껴줘야 할 가족들이 제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죠. 감히 너 따위 인간이 우리 유정이를 이따위로 대하고 있었어? 내가 오늘 니놈 명수를 안 끊어놓고는 내 동생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있겠다. 너 당장 이리 못 와?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것 좀 놔주세요. 고작 이 정도도 못 견뎌서 빌빌 기는 놈이 저 손바닥만한 애를 그렇게 쥐잡듯 잡아놓고 내가 네 놈을 가만히 둘 줄 알았어? 이보다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가 있을까. 그만 눈 팍 감고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에 하루하루 눈뜨기가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리고 죽어라 밟아대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었을 그때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었던 그 사람의 등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정 환경이 결코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 정도는 크게 문제도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위로 오빠 하나 있고 딸인 제가 태어났죠. 제 부모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둘이나 두었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항상 사이가 나빴습니다. 가장이랍시고 온갖 권위는 있는 대로 다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밥벌이 한번 해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 말종 쓰레기였습니다. 제 입으로 저 태어나게 했다는 친부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평생을 그 사람 밑에서 가슴 졸이며 불안하게 살아야 했던 제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고 어머니 쪽이 그리 모성에 넘치는 편도 아니었어요. 비록 저희 오빠나 제가 그래도 학교 마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준 건 어머니 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저희 남매 굶겨 죽이지 않는 것뿐 어머니도 그 이상의 사랑이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일 나가고 나시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술에 취한 아버지가 드르렁 코를 골며 좁아터진 집구석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빠와 저는 그런 아버지 깨우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해 하던 기억이 제 유년 시절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며 사람 노릇 못하고 살던 제 부친은 술버릇도 좋지 않았지만 손버릇도 그에 못지 않았거든요. 자기 기분 거슬린다 싶으면 물건 집어던지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에 오빠가 제 쪽으로 날아오는 리모컨 피해보겠다며 저를 감싸는 바람에 거기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 피가 철철 났던 적도 있으니까요. 오빠 어떻게 피나? 유정아, 오빠 괜찮아. 울지 마, 응? 이제 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었을까 싶은 어린 나이의 오빠였지만 그래도 오빠라고 더 어린 동생인 저를 감싸주려고 괜찮다 말하는 모습에도 너무 무섭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조망만한 어린애가 제 아버지가 휘두른 물건에 맞아 이마가 터져 피가 나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뒤늦게 머리가 좀 굵고 나서야 그 어린 오빠가 저를 달래주면서 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돌이켜보면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 그때 오빠를 꼭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희 남매가 이런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쉽사리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위 이웃들에게야 이미 한참 전부터 인간 말종으로 찍혀 저희 집 관련한 일에는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비라는 인간이 워낙 개차반이니 잘못 싸움이라도 걸렸다가는 매일같이 술이나 퍼먹는 인간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 두려운 마음이 크셨겠죠. 하지만 그 집안에 갇혀 그런 아비 밑에서 늘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던 저희 남매 입장에서는 주변 어른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것들이라도 안 나눴으면 내가 저 해죽일 인간 두 번 다시 볼 일도 없이 이 집구석 뜨면 그만인걸. 아휴, 자식이 웬수다. 자식이 웬수야. 한 번씩 일이 너무 힘겨워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들어올 때면 저희 엄마가 저희 남매 보면서 머르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소리죠. 물론 그분 인생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으리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믿을 만한 가장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핥아먹는 상종 못할 인간이었고 그 사이에서 딸린 새끼들은 둘이나 되었으니 저것들을 굶겨 죽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겠죠. 그런 남편 대신에 식당일이며 청소일이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시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끼들이 굶든 말든 나 몰라라 술이나 퍼먹고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 꼴을 보면 그만 화병이 날 것처럼 속이 뒤집어지셨겠죠. 그것까지 이해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러면 이혼을 하시지. 이혼해서 저희 남매를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시지. 그렇게 아버지와 악다구니를 쓰며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끝내 이혼은 하지 않는 어머니가 더 이해가 가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언제 누구 하나 때려 죽이지 않아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상황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왜 갈라서지 않는 건지 제 속이 다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저렇게 저희 남매를 원망하며 신세 한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마한테까지 버림을 받을까봐 그저 무섭고 두려웠어요. 엄마마저 없으면 저 무섭고 끔찍한 아버지와 영영 한 집에 갇힐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온몸이 벌벌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머리가 점차 굵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지금 당신의 인생이 끔찍하면 진작 좀 갈라서지. 갈라서서 다만 하루라도 저 끔찍한 꼴 좀 보지 않게 해주지. 그것도 아니면 저렇게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인 인간하고 뭐한다고 애를 둘이나 낳은 건지. 여러분 들으시기에게는 제가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천하의 불효자식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제 부모가 저 낳아줬다는 거 그리 감사하게 여기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항상 제가 태어난 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나를 왜 낳았냐고 말한다면 친정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머리채나 잡히지 않으면 다행이지 결코 그 두 분 입에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이나 후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네요. 냉담하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솔직히 이게 제가 처했던 현실인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오빠나 저나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루 중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집에서 벗어나 아버지 눈 피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만큼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부모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발달도 늦은 편이었고 성격도 많이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말도 누가 먼저 시키지 않으면 굳이 제가 나서서 하는 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항상 겁먹고 있다 보니 어릴 적에는 약간 말을 더듬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짓궂은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딱 놀림받기 십삭인 성격이었죠.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제게 대단한 악의가 있어서 저를 놀림거리로 삼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꼭 선하고 순수한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와 조금 만만하게 여겨도 크게 문제될 것 없는 대상 정도는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처음 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통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마? 너 바보냐? 말 한마디도 똑바로 못해?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럴 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게 바로 저희 오빠예요. 저희 오빠는 그래도 타고난 성격이 저보다는 심지가 굳은 편이어서 답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기죽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보다 더 어리고 제 앞가림 못하는 가엾은 여동생이 있었으니
오빠가 더더욱 그렇게 쌈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식들을 그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어야 할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희 남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오빠는 어릴 적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맞서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인에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희 남매를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선생님들 사이에서 저희 오빠는 공공연하게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 호출을 한다고 해도 쉽게 부모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셨을 거예요. 자식들 나몰라라 하고 술이나 퍼먹는 아버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어머니께서도 먹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나는 못 간다며 퉁명스럽게 담임 선생님 전화를 끊기 일쑤셨으니까요. 한마디로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저희 남매였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그렇게 답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성격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뜸 몸으로 막아서려고 드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 학교에서 소위 주먹 좀 쓴다는 질 좋지 않은 선배들이 여러 번 안 좋은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래도 오빠가 그런 쪽으로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유정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모가 제대로 된 신경 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길로 들어서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부모가 좋은 인간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과 어린 동생은 그런 형편없는 인간 취급 당하는 것을 질색하던 오빠였어요. 저야 뭐 애초에 그렇게 스케일 크게 문제 일으킬 만큼 담이 큰 편도 아니었고 오빠 말 따라 그저 조용하게 학교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소심하고 눈에 안 띄는 아이일 뿐이었죠. 오빠가 심지가 이렇게 굳은 편이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 마찰이 잦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자라면서 오빠 뼈대가 굵어지고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가 되자 오히려 집에서 큰 소리 나는 일이 더 잦아졌어요. 이 망할 놈의 새끼가 이제 대가리 좀 굵었다고 애비를 이렇게 우습게 여겨? 자식 새끼한테 얼마나 더럽게 굴었으면 이따위 취급 당하는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나나 우리 유정이한테 손 찍어말 때는 좋은 세월이라고 생각했지. 우리한테 2번 다시 손 치켜 올렸다가 아버지고 뭐고 봐주는 거 없이 반패 죽여놓을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봐. 누가 들으면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겠다 싶을 만한 발언이었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오빠 편 들어주지 않아도 저는 오빠 이해합니다. 제게 그럴 만한 물리적 힘과 오빠만큼 커다란 덩치가 있었더라면 오빠가 아니라 제가 그러고 싶었을 테니까요. 아버지라고는 해도 일말에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술을 처먹는데도 왜 저 나이가 되도록 멀쩡하게 난동을 부리는지 그만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싶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게 오빠마저 없었더라면 제 인생이 어땠을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오빠도 더는 부모를 견디지 못한 것이 바로 대학 진학 문제였어요. 저나 오빠나 집안꼴이 이렇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설마 부모님이 저희 대학 보내주리라고 기대하는 순진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빠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 지원도 못 받으면서도 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르며 혼자 힘으로나마 어떻게든 공부 손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겠죠. 그러면서도 방학 때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저금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용돈 턱턱 내줄 정도로 애정 있는 부모도 아니었으니 항상 돈이 부족한 저희 남매였어요. 오빠, 나 진짜 괜찮아. 이거 오빠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은 거잖아. 오빠 따로 모아둔 돈 많아. 그래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너도 비상금으로라도 쓰지.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또 여동생 기죽이기 싫다며 제 손에 쥐어주는 오빠였어요. 술이나 퍼먹는 아버지나 고된 노동의 피로를 저희 남매 저주하는 입으로 풀곤 했던 어머니와는 달리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오빠였습니다. 제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제가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이 세상에 오빠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고 있지만 오빠가 꼭 대학에 입학해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직장 잡아 편하게 지내는 꿈 이루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꿈에는 항상 저도 있었어요. 집에서 큰 소리 날 때마다 저를 집 밖으로 피신시키고는 항상 이런 말을 곧잘 하는 오빠였습니다. 유정아, 오빠가 먼저 독립하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 모아서 단칸방이나마 방부터 구할 거야.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와서 유정이랑 오빠랑 둘만 같이 사는 거야. 어때? 너무 좋아, 오빠. 나중에 독립하면 나도 꼭 데리고 가야 돼? 그럼 오빠가 금방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오빠는 한 번도 제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니 오빠의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처한 환경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빠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아빠 다신 보는 일 없이 오빠하고만 둘이서 사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부모님의 폭언을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오빠와 단칸방에서 오순도순 지내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어떻게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보겠다며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통장까지 쏙 빼돌려서 아비라는 인간이 술 처먹고 노름하는데 다 날렸다는 걸 알게 된 날, 오빠의 신라같이 간신히 유지되었던 인내심도 그날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은 돈을 부모가 돼서 술 처먹는다고 휴지 조각을 만들어? 내가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았는데 밖에서 무슨 대접 받아가며 일해서 그 돈을 모았는데 사람이면 어떻게 이래? 아 시끄러. 장남이라는 놈이 부모가 푼 돈 좀 갖다 썼다고 어디서 이런 폐악을 부리고 있어? 눈앞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집안 직기가 날아다니고 악다구니를 쓰는 친부 모습이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오빠의 모습만큼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부모한테서 서름이란 서름 당할 만큼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 오빠가 서러워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입으로는 악을 쓰고 혈관이 터져나가도록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걸 제가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부모를 둔 남매로서 제가 아니면 누가 오빠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빠는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공부해 저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방도시의 대학에 합격 소식을 들은 차였습니다. 당장 등록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였어요. 네 애비가 술 포마시느라 날린 돈을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게 주제에 왜 되도 않는 대학 타령은. 어미가 뼈가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자식이라는 놈이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자식한테 손찌검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기는 어머니라고 크게 다를 바 없었기에 오빠가 이미 날려먹은 등록금 구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등록금이라도 내야 휴학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남매가 당장 도움 청할 수 있는 다른 어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오빠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힘겹게 합격한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제게만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집을 떠났을 때도 그런 오빠의 심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유정아, 미안하다. 오빠가 너만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오빠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유정이 꼭 데리러 올게. 오빠가 미안해. 그 편지를 받고 끌어안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같아도 오빠의 꿈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이따위 부모 버리고 떠났겠지만 그래도 저도 제 생각이 먼저인 건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저 혼자 두고 떠나간 오빠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없는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저런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지내라고, 부모라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알면서 저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오빠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도 오죽 집안 꼴을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걸 저로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 더 미칠 지경이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고 그 후 분노까지 제게 퍼붓는 부모들이었으니까요. 이 배은망덕한 새끼. 이날 이때까지 먹이고 키워놨더니 이제 돈 좀 벌어오겠다 싶어지니까 어미를 버리고 도망을 쳐?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악에 받쳐 소리치는 엄마가 오빠를 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토록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3년간은 제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리 추억할 만한 일 없는 유년 시절이었습니다만 그나마 오빠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죠. 돈 많이 벌어 저 데리러 온다던 오빠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그제야 오빠가 우리 가족 모두를 버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랑 약속했으면서 독립하면 나 데려간다고 했으면서
저도 심신이 여간 지친 게 아니었으니 자꾸만 오빠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작 원흉이 따로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오빠만큼은 믿고 있었기에 배신감이 더 컸나 봐요. 당연히 저도 대학 진학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와 대등하게 맞받아치던 오빠도 피할 수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욕심 부려가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기숙사 딸린 공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되어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러고도 얼마간은 본가에 월급을 붙이며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했지만요. 유준이 그 괘씸한 네 오라비처럼 너도 이제 네가 돈 번다고 네 멋대로 살 것 같으면 집구석에 들어올 생각도 말어. 굳이 그 집에 도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그래도 키워준 엄마라고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저보고 미련하다 하셔도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한 모녀지간으로서의 정이 남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저를 굶겨 죽이지 않고 그때까지 먹여주기는 했으니 그 빚 갚는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저보다 10살은 많은 남편에게 쉽게 마음이 넘어간 것 역시 제 부모도 저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저를 세상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그만 마음이 허물어져서일 겁니다. 유정씨, 간식 좀 먹고 해. 내가 유정씨 것만 따로 빼놨어.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니야. 내가 유정씨 보면 어린 나이에 벌써 밖에서 이렇게 일한다고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여동생 같아서 마음이 쓰여서 그래. 10살이나 어린 갓 20 넘은 여자한테 추근대면서 여동생 같기는. 지금 이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속이 뻔히 보이는 시커먼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일말의 애정조차 목이 마르고 아쉬웠어요. 오빠가 떠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워낙 집안 꼴이 그렇다 보니 어린 마음에 창피해서 친구라고 누굴 데려올 수도 없고 가까워지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자 어른이야 워낙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서워하고 경계했었는데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는 사이다 보니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얼굴을 자주 마주하게 되다 보니 그만 정이 들어버린 거 있죠. 세상에 참 정만큼 난감한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속내 뻔히 보이는 얄팍한 친절에 넘어가지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오죽이나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그런 사람한테 홀랑 넘어갔나 싶어 그때 저한테 뭐라 하기도 참 그러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저만큼 쉬운 먹잇감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부모 눈치 볼 것도 없는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 없는 어린 여자의 사탕발림으로 꼬여내기가 얼마나 쉬웠을까 생각하니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 어린애 꼬드기면서 선물이랍시고 몇 푼 안 하는 액세서리 쪼가리 몇 개 사준 것 말고는 돈 쓴 것도 없으니 아주 신이 났겠죠. 나이가 많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면 사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게 조금만 잘해줬으면 쉽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한 딸 자식을 뜯어먹을 물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부모였어요. 오빠였다면 나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월급 뜯겨가며 호근호로 타고 있진 않았겠지 하는 생각에 오빠 생각을 자주 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만큼 단호하고 똑부러지지 못하고 성격이 물러터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제 부모 성미에 어디에서 일하는지 뻔히 아는 딸 자식이 제때 돈 붙이지 않으면 직장까지 찾아와 폐악을 부리고도 남을 위인들이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긴다면 설마 어려운 사위한테 그렇게 막대하지는 못하겠지 하는 계산도 없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랑으로 가득한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에 무슨 낭만이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근처에서 가까이 바라본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파국이 따로 없었죠. 한마디로 저한테는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부모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내가 벌을 받은 건가 후에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건 역시 힘든 상황을 견디고 견디다 못해 원인을 제게서 찾는 패배주의적 생각에 불과한 거겠죠. 결혼식이라고 할 만한 거창한 것도 치르지 않고 그저 결혼을 기념한다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 하나 박은 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대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시집갈 때 시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대신 남편에겐 남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벌써 시조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인근 소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오빠가 그 비극을 겪지 않았다면 입학했을 학교였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날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는 오빠였어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건지, 정말 살아는 있는 건지 싶었습니다. 오빠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오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결혼해서 제 가정까지 일군다 생각하니 더더욱 오빠가 그립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친정식구라고 아버지에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결국 아쉬울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은 오빠뿐이더라고요.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아무런 애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은근히 남편이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은 조금 뒤늦게 눈치를 챘습니다. 유정아, 이제부터는 나랑 우리 식구들이 내 가족인 거야. 네가 어릴 적부터 장인 장모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이제 우리 가족하고 잘 지내면서 지난 상처는 다 잊고 정말 잘 살아보자,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그 끔찍한 집구석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나한테 가족은 이 사람뿐이라 생각하고 정말 잘해야지. 나는 절대로 내 부모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 눈치 볼 것 없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아내 맞이해서 살판 났다는 거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은 형사들과 아주 사이가 돈독했어요. 외제에 나가있던 막내 도련님이 돌아오는 날이면 잔치라도 벌일 기세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지척에 사는 둘째 시동생 부부와 거의 동거동락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재수씨, 우리 재수씨 솜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항상 제 입이 호강입니다. 아주버님 좋아하시는 거라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재수씨 덕분에 먹고 삽니다. 우리 유정이도 빨리 재수씨 솜씨 보고 좀 배워야 할 텐데. 이제 금방 시집 오신 형님인걸요. 금방 느시겠죠 뭐. 손 아래 동서라곤 하나 남편과 제 나이 차이가 상등했기 때문에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손 아래 동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여간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끈끈하게 지내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 내외였고 거기다 한참 어린 손 윗동서를 불편해할까봐 오히려 제가 더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결혼 초반부터 제가 그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물 가져와라, 반찬 더 가져와라, 국 더 떠와라 할 때마다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정신없이 부엌을 들락거릴 때마다 한 번을 일어나지 않는 손 아래 동서였어요. 순서상으로 제가 위라고는 하나 서열상으로 제가 더 낫다는 건 저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늦게 시집 온 데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기도 했으니 그런 얘기 섣불리 꺼내기도 쉽지 않았죠. 동서가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찌감치 눈치챘습니다. 잘 지내고 있던 아주버님과 결혼한 여자가 자기보다 한참 어리고 친정은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으니 썩 곱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이제 저한텐 이곳이 제 집이고 저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으니 정말이지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저를 낳아준 부모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으나 아무리 도피에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나 결혼만큼은 제 의지대로 선택했다고 그때까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가족과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생활은 빠듯했어요. 원래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남편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솔직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또래하고 결혼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차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동안 번 걸 차곡차곡 모으기만 해도 제법 목돈이 모였을 텐데 결혼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혼집인 남편이 살던 반전세 집은 결코 아이까지 낳아 키울 만한 크기는 되지 못했으니까요. 당시 남편 월급의 상당수가 막내 도련님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막내 도련님한테 다달이 돈 붙이는 거 좀 줄이면 어떨까? 우리 앞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나도 일 그만뒀는데 생활비 생각도 해야 하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걔 대학 다니는 게 우리 집안 자부심인데 이제 와서 그걸 줄이는 게 말이 돼? 아니 여보, 아예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 시끄러. 그렇게 돈이 아쉬우면 네가 나가서 부업을 하든지 뭐 아르바이트라도 뛰든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하나뿐인 대학생 지원을 끊으란 소리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부터 남편이 어린 제 나이를 들먹이며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부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혼하면서 다니던 공장 일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기를 종용했던 것도 남편이었으니까요.
우리 공장 여직원들은 다 공장 기숙사 생활해야 하는데 설마 결혼하고도 딴집 살림 하려는 건 아니지? 그래도 생활비라도 미리 모아놓으려면 좀 더 다니는 게. 무슨 소리야? 일은 내가 하면 되지. 당신은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살림만만 신경 써. 그렇게 저를 공장 관두게 하고 집 안에 들어앉히더니 그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내 취급을 하기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남편 버는 돈으로 저희 생활 꾸려나가겠다고 제 딴에는 정말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꺼내본 말이었는데 그야말로 묵살을 당한 거죠. 남편이 제가 막내 도련님 지원 줄이자는 얘기를 둘째 도련님에게 어떻게 전했는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듯 제가 아예 지원 끊어버리자는 식으로 뒷담화를 했겠죠. 가뜩이나 저를 형수나 형님 대접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둘째 도련님 내외가 그날부터 대놓고 저를 비꼬기 시작했으니까요. 형수님, 그건 아니죠. 형수님 하나 시집 왔다고 집안에 이렇게까지 분란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형님,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형님이 야박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집에서 처음 대학 들어간 게 막내 도련님인데 아주버님이 막내 도련님 하나 보고 이렇게 지금껏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다 헛속으로 만들려고 했으니 아내가 돼서 남편 마음을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내 도련님 앞으로 들어간 용돈 10만 원 줄이자고 했다가 집안 식구 모두에게 대역죄인이 된 저였습니다. 제 딴에는 억울해서 해명이라고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막내 도련님 학교 잘 마치시길 바라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조금만 줄이자고. 아니 요새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가뜩이나 넉넉하게 도와주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는 형님인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벌써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저를 돈밖에 모르는 악처 취급을 하는데 제 해명이 먹혀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못 씹은 표정으로 다니던 남편이 그날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자정이 넘어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더니 만취해 들어온 남편에게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렇지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해? 아, 이 여자가 진짜. 그럼 내가 밖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면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보고해야 돼? 성질을 못 이기고 돌아선 남편이 휙 저를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순간 제가 무슨 일을 당했나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 역시 그런 스스로의 행동에 흠칫하다가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면 자기가 지겠다 싶었는지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게 어디 여자가 고생하고 일하고 들어온 남편 잡돌이를 해? 그러고 저 혼자 휙 안방으로 들어가 금세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저는 내동쟁이 쳐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여러모로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제 몸에 이런 식으로 손을 댄 적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길 가다 성인 남자와 부딪히기만 해도 몸을 움츠렸고 우연히 휘두르는 팔에도 기겁을 하는 저를 이미 알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문제만큼은 얼마나 예민한지를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곤 하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다음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제가 남편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잘 수가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문제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면서. 아이,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러길래 뭐 한다고 따진다면서 달려들길.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오히려 제게 책임을 묻는 적반하장 남편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쐐기를 박았어요. 그리고 네가 그런 집에서 자란 게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런 거 일일이 고려하면서 너 떠받들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집에서 구박이나 받던 거 구제해줬더니 남편 대접을 이따위로 하냐? 너나 잘해 너나.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제 상처를 다 이해해준다는 듯 저를 보듬는 신용이라도 하던 남편이었어요. 다른 거 다 참고 살아도 가정폭력만큼은 당하지 않고 살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상처를 저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남편 말에 상처를 받고 또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을 서럽게 울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남편이 술만 먹고 나면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제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툭툭 건드리던 수준이었던 것이 제 성질을 못 이겨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거기 얻어맞아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더니 이윽고는 제게 직접적인 폭력까지 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이 무섭지 고삐가 풀리고 나니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제게 손을 휘두르는 남편이었어요. 왜 이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잘못이 없어? 너 들어오고 나서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데려오질 않는 건데 젠장. 자기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을 제게 돌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를 제일 세상에서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겠다던 약속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어요. 일이 살지 않으려고 친정에서 도망치듯 한 결혼이었는데 결말이 이렇다니 비참함에 그만 죽고 싶어졌습니다. 내 팔자라는 게 결국 이런 건가. 부모 복 없는 여자는 남편 복도 없다는데 내가 뭘 믿고 저런 인간과 결혼까지 했나 싶어 그만 눈 딱 감고 죽어버렸으면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지척이니 제가 무슨 꼴 당하고 사는지 결코 모르지 않을 텐데 시동생 부부는 아예 없던 일인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아직 남편의 지난밤 폭력 흔적이 가시지 않은 저를 보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집에서 우당탕탕 난리가 난 다음날 불어 찾아와서 제 얼굴을 빤히 구경하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이러느니 차라리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운을 뗐던 날 남편의 비웃음만 당했습니다. 이혼? 야, 네가 이혼하면 뭘로 먹고 살 건데? 네가 배운 게 있어, 가진 재산이 있어. 뭐 그렇다고 친정이 빵빵하기래. 그 친정 돌아가봤자 없는 살림에 너 하나 뜯어먹겠다고 달려들 텐데 어디 이혼할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비참했지만 사실 남편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호해주어야 할 어린 나이에도 학대의 대상으로 일삼던 부모였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돌아온 딸 자식을 어찌 대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거기다 자신들 스스로가 가정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인데 제 이혼 사유를 이해해 줄 리가 만무한 위인들이었어요. 나는 정말 이 하늘 아래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절절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나마 도망을 쳤어야 하는데 남편과 결혼한다고 공장까지 그만두고 이혼녀 된 신세로 친정으로 끌려 들어갈 생각을 하니 차마 또다시 이혼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어떻게든 저런 인간과의 사이에 자식 낳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쓴 제 노력 끝에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만이 다행스러울 뿐이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남편의 폭력의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불행을 겪는 아이를 낳느니 그런 자식을 세상에 내어놓지 않겠다는 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움에 아무도 제가 매 맞는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길 바랬으나 요란한 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동네에서 제가 그런 대접 받고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시달리다 견디다 못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도 금세 남편 손에 질질 끌려 집안에 갇히곤 했어요. 사는 게 죽는 이보다 못한 날이 이어졌죠. 그날도 남편에게 시달리다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시끄러워지자 자기 집 앞에 나와 기웃거리고 듣고 있던 동서에게 매달릴 정도로 경황이 없었어요. 평소 제가 남편에게 맞는 걸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서를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이게 동네 참피한 줄 모르고 너 이리 안 와? 이거 봐, 이거 봐. 동서가 뒤에서 입을 가리고 낄낄 웃는 와중에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개패듯 하는 남편놈 죽이고 싶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좋다고 보고 있는 동서도 미웠어요. 그때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못 놔? 마지막으로 본 지 10여 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어찌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폭력이 심해질수록 더더욱 그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친정오빠였어요. 10년이나 제 곁을 떠났던 사람이 갑작스레 나타난 것에 현실감을 느낄 새도 없이 번개같이 뛰어온 친정오빠가 남편놈 낯짝에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이 더러운 놈, 감히 내 동생한테 이따위 짓을 해? 유정아 괜찮아? 유정아 정신 좀 차려봐 오빠야. 제가 남편에게 맡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받게 된 도움의 손길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아니라면 또 누가 저를 돕는단 말입니까? 오빠 맞아?
정말 우리 오빠야? 그래, 유정아, 오빠야. 오빠 여기 있어. 왜 이제 왔어? 나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나만 놔두고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미안해, 유정아. 오빠가 미안해. 유정이, 너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다면 오빠가 진작 데리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유정아. 그렇게 동네 사람 다 보는 길바닥에서 10년 만에 만나는 오빠를 부여잡고 펑펑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휘두른 주먹에 맥없이 나자빠진 남편놈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안절부절 못하고 곁을 맴도는 동서라는 여자가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빠는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에 주변에 따르는 건장한 사내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의 전담 수행원과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왔더라고요.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오빠가 남편놈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감히 내 동생한테 지금껏 손 찍어매놓고 내가 네 놈을 가만히 살려둘 것 같아? 당장이라도 눈앞에 남편 놈을 때려 죽일 듯한 기세인 오빠였어요. 어느새 오빠 수행원 손에 사지를 결박당해 저희 남매 앞에 무릎까지 꿇려진 남편 놈이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어린 아내 얻었으면 잘해주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눈치 볼 사람 없다 싶어서 네 마음대로 다뤄도 될 줄 알았어? 사람을 이따위로 대하고 네 놈이 무사할 줄 알았냐고? 감히 내 귀한 동생을 이따위로 대해? 그동안 우리 유정이 당한 서름 수백 배, 수천 배로 쳐서 유정이 친정 오빠인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네 놈은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게 해줄 테니까.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다 보니까.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내가 가장 경멸하는 인간이 너 같은 인간들이야. 술 처먹으면 개 되는 걸 알면 술을 처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놓고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 너 같은 인간은 죽어도 마땅해. 그야말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오빠 입에서 나오는 속 시원한 말에 내 편인 오빠가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어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서 자기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걸하는 놈의 태도에 그만 실소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오빠 앞에서 찌그러진 쓰레기처럼 맥을 못 추는 놈 낯짝에 칵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새끼. 내가 평생 너 저주할 거야. 평생 인간구실 못하고 살도록 저주하고 또 저주할 거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좀 살려줘, 여보. 건장한 덩치들에게 붙들려 벌벌 떨고 있는 꼴을 보니 그렇게 공포스러웠던 놈이 그토록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놈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2번 다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친정오빠에게 위임했습니다. 저보다 더 가혹하게 놈을 손봐줄 오빠였으니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집 나가고 한 해도 안 돼서 나 좋게 봐주신 사장님 따라 중국으로 넘어갔어. 거기서 일해서 지금껏 있다가 귀국하는 길이야. 악착같이 성공하겠다고 죽도록 일해서 내 사업도 하게 되고 이만하면 네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싶어 들어왔어.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유정아, 오빠가 약속을 너무 늦게 지켰어. 아니야, 오빠. 아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못된 말했지. 난 오빠 어디 가서 잘못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준 것만 해도 고마워.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오빠. 나 살려줘서 고마워, 오빠. 그렇게 또 오빠와 한참을 얼싸안고 10년 만에 재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세월이 무색하도록 여전히 저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오빠였어요. 전 남편놈은 그동안의 악행을 수십 배는 좋게 돌려받았을 겁니다. 저 데려오자마자 이혼 소송을 시작한 오빠였어요. 오랜 학대와 폭행 증거가 넘쳐났기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오빠가 돈과 사업적 인맥을 총동원하여 놈 밥줄을 흔들어놨기에 그야말로 알거지 신세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한번 마음먹은 것엔 가차가 없습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주먹만 휘두르지 않았지 폭력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한 둘째 시동생 내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돈독한 사이에 나란히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으니 길바닥에 나앉은 자도 자기들끼리 뭉쳐있으면 춥지는 않겠네. 속으로 그런 우습지도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오빠 만난 김에 제가 전면에 나서서 좀 더 시원스레 복수를 해야 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소식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더 자세한 사정을 묻지도 않았어요. 오빠가 어련히 잘 해결했겠죠. 그저 그것들 얼굴 볼 일 없고 오빠에게 당할 만큼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적되어 온 폭력이 켜켜이 쌓여있는 삶이었기에 심리치료도 오래 받아야 했지만 곁에 늘 제 편인 오빠가 함께 해주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오빠의 도움으로 식당도 마련하여 작지만 제 일도 시작하며 남들 사는 것처럼 이제는 평범한 흉내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를 때마다 한달이면 오빠가 달려와 줄 것을 알기에 예전처럼 휑하고 허한 마음은 더는 들지 않습니다. 결국 오빠에게는 걱정만 끼치는 못난 동생이라 미안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 곁에 오빠가 있다는 것이 좋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빠와 함께 잘 지낼게요.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드립니다. 저는 꽤 어린 시절에 일을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 20 갓 되자마자 취업 전선에 나선 거였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린 시절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도 없어서 정말 외로운 처지였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너무 아끼면서 키워주셨기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서 어머니와 둘이서 오순도순 오붓하게 잘 살고 싶은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도 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하는 것을 무척 가슴 아프게 여기셨어요.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저한테 어지간하면 대학 졸업장은 따놓는 게 어떠냐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조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 갈 엄두를 낼까요? 선생님은 너무도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셨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대신 지인에게 알아보아서 저를 괜찮은 취직 자리에 소개해 주셨었지요. 고3 담임 선생님이라 다른 친구들 수험 상담으로 바쁘신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취직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나름대로 탄탄하고 좋은 곳이었지요.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라서 매일같이 가죽과 부자재가 들어오고 직원들이 앉아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낮은 퀄리티의 가방을 만드는 공장은 아니었고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질의 가방을 만드는 곳이었죠. 사실 가방의 만듦새는 무척 좋았는데 거래처를 잘 못 잡아서 그냥 시장 가방 가게로 납품하며 잘 성장하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무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사장님과 실장님, 직원 2명과 제가 다였죠. 다른 직원분들도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 30대였으니 20 갓 된 제가 들어오자 굉장히 잘 대해주셨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면서 기특해하기도 하셨고요. 당시 회식하면 제가 아직 어리니 잘 먹어야 한다면서 일부러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일은 쉽고 주변 분들이 예뻐해 주시니 당연히 무척 좋았었지요. 봉급은 작아도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셔서 둘이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었고요. 거기 계시던 실장님 연세가 40 초반으로 저희 어머니와 비슷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사별하시긴 했어도 여전히 젊어 보이고 예쁘셨어요. 아버지와 어릴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곧장 20 넘자마자 결혼해서 저를 낳으신 거였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실장님은 제가 딱 딸 같다면서 무척 기특해 하셨고 회식하다가 밤이 늦어지면 저를 따로 데려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하셨고 실장님과도 안면을 트시게 되었죠. 그런데 두 분이 뭔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호감도 쌓였고 나이도 차서 그 남직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산다는 걸 잘 알았어요. 남편네 집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자리에 누우실 때가 많았고 시어머니가 거의 생계를 꾸려오다시피 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나서는
온 식구가 거기에 기대서 먹고 살고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서 동생의 학비로도 돈이 솔찬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어머니가 너무 장남한테 의존이 심해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만 동생하고는 무척 우애가 좋다고 했어요. 사실 동생의 공부를 정말 잘해서 지금 좋은 대학 다니고 있거든. 아마 걔가 취직하고 나면 우리도 형편이 좀 필 거야. 뭐 그 정도야 기다릴 수 있지.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었잖아. 장학금도 많이 받고 있어서 학비로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만 제 편이면 그래도 시댁이 어떻든 다 사라지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가난하게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형편이 좋지 않은 저희 집을 잘 알아서 결혼해서도 넉넉지 못한 것을 무척 미안해했죠. 동시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무척 무시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이미 남편한테 큰 실망감을 나타내시면서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으셨죠. 아니, 너 기껏 결혼한다고 데려온 아가씨가 저런 꼴이냐? 홀어머니라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잣집 아가씨를 데려왔어야지. 내가 너 허울 멀쩡하게 낳아준 게 후회가 된다. 대체 무슨 생각이니? 시어머니는 정말 상대에 대해서 배려 없이 말을 하는 편이었죠. 결혼 전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거침없이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마구 해댔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해서였죠. 체격 좋고 잘생긴 남편이 부잣집 아가씨를 낚아올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같이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화가 나실 만도 했죠.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못 버시고 아파서 누워만 계시니 직접 평생 아차까지 돈을 벌어 두 형제를 키운 분이셨지요. 그러면은 물론 존경할 만했지만 그래도 연세 드시고 나서 돈 버는 자식을 뜯어먹으려고 눈이 벌건 것까지 남편이 참기는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시동생도 마찬가지라서 결혼하고 나면 시댁하고 거리를 둘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동생 결혼하면 진짜 딱 칼도리만 하고 선긋자고 형제끼리 말이 되었다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돈 노래를 불러대서 저도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사직한다는 건 언감생심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어디 남편이 돈 버는 거에 기생할 생각이냐고 사람을 기생충 취급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원은 생활비로 내놓으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시는데 물론 200만 원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월 50만 원은 드렸거든요. 그리고 장에 가실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셔서 오라고 해서 대신 결제하게 하고 뭐 살 때 남편 불러서 결제하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돈까지 합하면 월 100만 원은 우습게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남편 혼자 벌어서는 도무지 돈을 메울 수가 없어서 저 역시도 직장을 다녀야만 했던 거였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 모으느라고 결혼 후에도 3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25세 결혼해서 2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안 들어서니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직장에 다녀서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좋지 않아 그런 것이니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다닌 보람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사장님이나 실장님과 쭉 친밀하게 지내면서 아주 예상치 않은 결과가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실장님과 어머니가 결혼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실장님은 사장님 아들이라서 이제 그 사무실과 공장을 물려받을 분이셨죠. 원래 결혼에 대해 뜻이 없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서 호감이 싹트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고요. 저도 워낙 20살 어린 시절부터 저를 잘 돌봐주셨던 분이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 재혼 소식이 전해지자 시어머니는 대뜸 물으시더군요. 그 남자 돈 많냐? 너 뭐 물려받을 거 있어?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혼하시는 분한테 실례예요. 뭐가 실례냐? 제가 유산 받으면 그게 네 돈이고 그리고 네 돈이면 당연히 애미 내 돈인데. 시어머니는 악착 같은 얼굴로 남편한테 그렇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도 없고 듣기도 싫은데 시어머니 성격이 하도 안 좋다 보니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도 짜증은 나는 얼굴이었지만 조용히 말을 줄였고요. 그리고 결혼하신 저의 친정 새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저도 남편도 모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장인어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어머니 난리 나실걸. 내 말이 뭐라도 얻어오라고 하실 거야. 절대 말하지 말자. 남편과 저는 의기투합하여 절대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새아버지가 가난한 분인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새아버지가 잘 살지 못한다는 걸 듣고는 한심하다며 혀를 차셨죠. 어머니와 새아버지 재혼은 간단하게 치렀는데 그래도 결혼식장에서 하라고 제가 졸라대서 작은 결혼식장을 빌려서 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죠. 어머니는 재혼이기도 하니 굳이 큰 결혼식은 피하고 싶어 하셨기에 딱 가까운 친지와 사무실, 공장 사람들만 왔거든요. 시어머니도 잠깐 참석하셨다가 결혼식 규모가 작고 전부 다 남편과 제가 아는 직장 사람들만 있다는 걸 알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아니, 이렇게나 작은 결혼식이라니. 아우, 정말 어쩌면 이렇게 볼품이 없니. 식장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새아버지가 들으실까 무섭더군요. 직장 사람들 몇몇은 이미 들은 것 같았고요. 남편도 난감해서 얼른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나오려고 했지만 피로연해서 밥은 꼭 먹고 가야 한다고 뽕을 뽑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결국 밥까지 먹고 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결혼식을 도와야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난리라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어머니는 새아버지하고 사이가 정말 좋으셨고 새아버지는 저를 정말 많이 귀여워하셨습니다. 원래 20살 시절에 직원으로 만났을 때도 진심으로 아껴주셨는데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쁘셨던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비혼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마음 먹으셨다가 생긴 가족이라서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과 함께 새아버지는 사장님으로부터 공장을 물려받아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실장님 위치로 올라가서 업무를 보게 되었죠. 새아버지는 젊으신 만큼 감각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래처를 따라 영업을 다니시면서 퀄리티 좋은 가방 위주로 이만큼 좋은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나가는 브랜드 한 곳과 제휴를 맺게 되었는데 백화점 브랜드는 아니어도 온라인에서 이름값이 높은 브랜드였어요. 그곳 디자이너하고 합작해서 가방을 생산해냈고 처음이니만큼 정말 온 신경을 기울여서 퀄리티를 높여서 생산했습니다. 저와 새아버지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크게 기울였죠. 남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 전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퇴사자도 없이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지라 서로 마음이 맞아서 협력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보람도 있고 뿌듯했고요. 결국 그 브랜드와 함께 한 가방 라인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가방에 붙인 이름을 말하면 10대, 20대 여성들이 대부분 알 법한 가방이 될 정도였어요.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같은 가방을 서너 명은 본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보급된 가방이 되었죠. 한 개당 단가가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잘 팔리면 그냥 규모로 승부가 되거든요. 돈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생산을 위해 공장 직원을 더 뽑아야 했고 회사는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저희가 불량률 거의 없이 질 좋은 가방을 제대로 생산한다는 걸 알게 된 브랜드에서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했거든요. 사실 가방 공장은 많지만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불량 없이 납기한 제대로 지키는 공장이 또 만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일하는 직원도 사장도 다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기회 하나를 제대로 터뜨리니까 공장 자체도 대박이 난 거였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에서 성공하고 나니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디자인을 넣으면서 혹시 생산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회사가 순식간에 커졌고 저는 일이 순식간에 많아졌습니다.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결국 제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어머니까지도 들어와서 도와주고 계셨지만 20살 때부터 꾸준히 이 일을 해온 저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 자체가 우리 가족의 것이었기 때문에 뼈를 갈아 넣더라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너무 바빠 주말에도 시댁에 잘 가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돈도 제대로 많이 안 챙겨주는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며 며느리가 시댁에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와서 주말에는 시댁 식사도 챙기고 시어머니 말동무도 하고 시아버지 병고안도 해야 하는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저나 남편은 그냥 별다른 말대꾸 없이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에 몰두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죠. 회사가 성장하느라고 여전히 바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직원도 새로 뽑고 업무도 안정이 되어서 제가 조금 덜 바빠졌을 때였어요. 시동생이 그 사이에 취직했는데 결혼한다고 예비동서를 데려왔습니다. 취직하자마자 무슨 돈이 있어 결혼한다고 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재수씨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더라고. 헉, 어머나 세상에 의사? 응, 동생보다 좀 많이 연상인데 서로 잘 맞았나 봐. 와, 도련님 능력 좋다. 저는 순수하게 감탄했습니다. 의사라니 사실 정말 보기 드문 직업이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의사가 되겠어요? 시동생도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의사와는 까마득한 차이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대학교 신입생 때 예비동서가 시동생을 찜해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인사차 예비동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올까봐 걱정하셨는지 얼굴을 내밀자 만족하는 얼굴이시더라고요. 예비동서와 시동생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수더분한 인상에 웃는 모습이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인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시어머니는 예비동서한테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귀한 아가씨를 모셔왔고 뭐. 아니에요, 어머님. 예비동서 역시 좀 당황스러웠는지 마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엉거주춤하게 서 있으니 사납게 눈을 부라리면서 빨리 가서 차를 타오라는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예비동서하고 제대로 첫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얼른 부엌으로 향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마치 상전이라도 모시듯이 예비동서를 데리고 와서 소파 상석에 앉혀두었어요. 아유, 귀한 아가씨지요. 의사라고 했지? 네, 지금 대학병원에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 귀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며느리로 오시네. 거의 말투가 이건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알기 힘들 정도였죠. 솔직히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닥달을 하면서 육두문자에 온갖 험한 말은 다 쏟아부으시는 분이 예비동서는 의사라는 이유로 저렇게 비단처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심지어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제 뒤통수를 치기도 하셨었고 제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비동서 앞에서는 아주 엎드려 절이라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 아유, 내가 아들 잘 낳은 보람이 있네. 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정말.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 불편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난 할 말을 한 것뿐인데? 그 사이에 저는 차를 타서 가지고 나가 모두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과 남편과 더불어서 눈빛 교환을 했죠. 모두가 다 시어머니를 향해 정말 못 말린다는 짜증 섞인 눈빛을 보내고서 아닌 척 얼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이 자리 모두가 불편해한다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예비동서도 아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 자세로 구는 게 절대 편할 리는 없는 일이죠. 게다가 큰 며느리인 저한테 너무 험하게 대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더욱 불편했을 겁니다. 그때 처음 본 초면인 사이인데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사람 가려가며 구는 시어머니가 절대 좋아 보일 일은 없었겠죠. 나중에는 예비동서도 은근히 시동생하고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식사까지 하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거절하고 예비동서는 시동생과 차만 마시고 얼른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가는 예비동서의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괜히 네가 뻣뻣하게 버티고 있는 바람에 네 예비동서가 불안해한 거 아니니? 너 텃세 부렸다간 아주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안 그래요, 어머님.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텃세를 부려요, 제가. 그래, 넌 유일한 장점이 네 주제를 아는 거야. 절대 건망지게 굴면 안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비동서가 그리 기쁘지 않아 보였던 걸 애석해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서로 눈길 교환밖에 할 수 없었죠.
의외의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무척 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비동서는 의사로 그래도 돈을 좀 모았고 게다가 대출도 거의 자유자재로 되는 직업이라 결혼식 비용을 거의 예비동서가 낸 것 같더군요. 아직 개인 병원을 차린 것은 아니라서 집을 매매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건 그냥 전세대출로 해결을 본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결혼식 날 거의 기쁨에 차서 기절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의사 며느리 기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기뻐하는 건 역시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동서의 결혼 이후에 저에 대한 구박은 훨씬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가난하고 돈 못 버는 못난 큰며느리와 큰아들은 이제 쓸모도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제가 불려와서 거의 하루 종일 대접할 음식을 해야 했고 먹고 난 후 설거지도 제가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불호령을 내리셨죠. 다행히도 동서는 시어머니처럼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아주 편안하고 수더분한 사람이라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자기가 하겠다면서 고무장갑을 잡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동서한테 가서 있으라고 괜찮다고 하고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시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는 사이가 꽤 좋았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아예 들어가셔서 누워 계셨으니 볼 일도 없었고요. 시동생도 제 친정 새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동서도 알게 되었죠. 그걸 몰랐을 때도 동서는 저를 무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마음 편하게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꽤 잘나가는 브랜드 가방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걸 알고는 동서가 무척 재밌고 놀라워했죠. 사업 규모가 커서 만만찮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려줬지만 동서는 그걸 알고 나서도 똑같이 저한테 친근하고 수더분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시동생네가 결혼하고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동서가 수다를 떨다가 문득 개인병원 개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료 의사들 중은 개업이들의 돈도 잘 벌고 워라밸도 좋아서 부럽다고요. 그렇다고 뭐를 해달라는 투는 아니었고 그냥 못해서 아쉬워요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개업하려면 돈 많이 들어? 그럼요, 형님. 일단 임대료가 엄청나죠. 병원 자리는 보통 그래도 번듯한 건물에 잡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긴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직원 고용하고 뭐 하려면 초기 비용이 엄청나요. 물론 뭐 금방 환수야 되지만요.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요. 동서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업무량이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푸념처럼 의사는 바빠서 돈을 쓸 겨를이 없어 돈이 모인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개업 의사가 되면 확실히 워라밸이 훨씬 좋아질 텐데 안쓰러웠어요. 저 오해하지 말고 들어 동서. 혹시 임대료 안 낼 수 있으면 개업할 의사 있어? 어머, 그야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무료로 임대해주겠어요. 내가 해줄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건물 임대해준다는 거야. 동서는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희 재산 상황을 동서한테 상세히 다 말하지는 않으니 당연히 몰랐을 부분이긴 했어요. 그간 크게 성장한 회사 덕분에 저희는 가까운 동네에 꽤 번듯한 빌딩 하나를 매입해둔 상태였죠. 1층에는 따로 저희 가방 브랜드를 런칭해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꽤 위치가 좋았어요. 물론 아주 번화가는 아니고 아주 큰 빌딩도 아니었지만요.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병원이 2, 3층 정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 내줄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그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꽤 좋아하는 편이었고 저희 건물에도 마침 공실이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진행해보고 싶었어요. 있는 건물을 그냥 두는 것보다 채워져서 장사가 잘 되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거든요. 시동생네가 잘 되면 결국 저희한테도 좋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주장했더니 결국 동서가 고맙다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서는 병원을 개업했고 처음부터 상당히 영업이 잘 되었어요. 그 동네에 병원이 부족하기도 했고 자리도 좋았거든요. 사실 저도 좋기는 했어요. 공실 2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동서네 병원이 들어왔고 한 곳은 약국이 들어왔죠. 게다가 2곳 다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 가치 자체도 올라갔거든요. 동서는 이렇게 제가 무료로 자리를 임대해주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는 게 너무 고맙다면서 무척 행복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동서네 친정도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라서 개업은 시간이 한참 지나야 가능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이런 기회가 오니 동기들 사이에서도 꿀리지 않고 참 좋다고 했습니다.
워라밸이 좋아지고 쉴 시간이 늘어나니까 동서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의사 한 명하고 같이 개원을 한 거라 병원 관리도 둘이 할 수 있으니 훨씬 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이자 동기였다는데 그 친구도 그리 집이 잘 살지 않아서 병원 개원할 때 집안 도움을 못 받을 형편이라 무척 난감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료로 건물을 임대해주니까 두 사람 모두 무척 기뻐했던 거지요. 이후에 당연하게도 동서와 저는 사이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사실 남편하고 시동생은 원래도 사이가 좋았으니 저와 동서가 가까워진 것도 당연했겠지만 제가 먼저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신경을 써준 게 무척 고마웠다고 동서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저는 그래도 제가 가진 건물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건데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약간 쑥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건물 위치도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에 임대는 금방 맞춰줄 수 있었을 테지만 뭐 병원보다 더 좋은 업종을 찾기도 힘들고 동서가 좋으면 시동생네도 편안해질 테니 저야 더 바랄 게 뭐가 있었을까요? 임대료 정도가 아쉬운 처지도 아니었고요. 당시 회사가 상당히 커졌을 때라서 건물 한 층 임대료 정도는 통째로 날려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개업일을 며느리로 두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기뻐 날뛰었어요. 대학병원에 다니는 며느리도 황송에 미치려고 하셨는데 가까운 옆 동네에 번듯한 건물에 병원을 낸 며느리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동서는 물론 돈을 잘 버는 만큼 넉넉히 용돈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마음씨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동서가 의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길을 못 펴고 그저 동서라며 껌뻑 죽으면서 무조건 떠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식이었지요. 동서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웃어줄 정도로요. 그 피해는 죄다 제가 봤는데 사사건건 동서와 비교되면서 능력 없는 며느리 취급을 받고는 했어요. 원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말이 거칠고 선보르도 나쁘셔서 뒤통수 맞고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정도는 평소에도 당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동서 앞에서는 안 그러셨지만 뒤에서는 그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있었죠. 뭐 제가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별다르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쯤이었을 겁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제사를 지내는데요. 동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삿날에 따로 시댁에 올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잠도 쪽잠으로 자는 동서를 알았기 때문에 저도 탓할 수가 없었죠. 저는 당시 이미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아서 시댁에 가서 그냥 별말 없이 전을 부치거나 국을 끓이거나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업하고 나서는 이제 동서도 제삿날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괜히 와서 일을 할까 겁이 나는 듯 제삿날 말고 다른 날에 오라고 했지만 제가 혼자 일을 하는 걸 아는 동서는 일부러 굳이 고집을 부려 제삿날에 시댁으로 왔습니다. 저는 동서가 온 게 반가워서 마주 앉아 수다를 좀 떨다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음식하면 당연히 이런저런 설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동서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제 음식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기에 저는 턱짓으로 설거지통을 가리키면서 그거나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서는 알았다고 하면서 고무장갑을 끼고서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틀고 설거지를 하려고 막 그릇을 드는 순간 시어머니가 새파래져서 부엌으로 뛰어들어 오셨죠. 솔직히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뭘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뭘 알려주려고 그러시나 싶었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귀한 둘째, 둘째 귀한 의사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어머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되었는데 머리채를 잡혀서 흔들리는 저나 그걸 보고 경악한 동서나 같이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셨지요. 너 대체 제정신이냐? 너 미쳤어? 미친년아, 대체 무슨 짓이야? 의사한테 지금 집안일을 그것도 설거지를 시켜, 네 손목은 또 다 어디다 쓸 거냐, 일하면 손목이 썩어 빠지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이거 버릇을 고쳐버린다. 너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벼르장머리 없는 걸 가만히 뒀더니 귀한 애한테 지금 이 일을 시켜? 어머니 이것 좀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기껏해야 설거지잖아요. 동서도 한다고 했다고요. 한다고 해도 네가 말려야지. 너 그 쓸모도 없는 몸뚱아리 갈아서라도 일을 하고 쟤 모셔야지 뭐 하는 거야. 네 동서가 의사야, 의사.
시어머니가 반복해서 의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귀청이 따가워서 떨어져 나갈 것 같더군요. 여기서 누가 동서 의사인 걸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동서가 도와줘서 간신히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뒤로 비틀거리면서 물러나는데 세상에 머리카락이 뽑혀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항의할 마음도 들지 않은 채로 멍하니 있는데 동서가 제 앞을 가로막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이 제 병원 건물주예요. 순간 시어머니가 멈칫하셨지만 곧 코웃음을 치시더군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워낙 착하고 순해서 네 형님 편을 들고 싶은 건 알겠지만 갑자기 제가 건물주라고 하면 내가 믿어줄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마치 동서를 달래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외치듯이 말했어요. 아니, 어머니, 정말이라고요. 제가 지금 병원 개업할 수 있었던 것도 형님이 저한테 임대료 안 받고 무료로 빌려주셔서 가능한 거였어요. 아니었으면 한 10년은 돈 모아서 개업했어야 하는 거였다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형님이 가진 건물 저한테 무료로 임대해 주셔서 큰돈 안 들이고 병원 개원한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반복해서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던 가슴을 진정시키고서 말하지 않은 채로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제삿날이지만 평일이라서 저는 먼저 시댁에 와 있었고 시동생과 남편은 퇴근 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죠. 동서는 그날 오후만 같이 일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을 일단 맡기고서 시댁에 온 상태였고요. 어머님, 제가 평일에 자유롭게 시댁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그냥 휴가 쓴 거 아니냐? 어차피 조금만한 회사. 그런 것 치고는 어머님이 부르실 때마다 꽤 자유롭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마다 저는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최근으로 올수록 오는 횟수를 가능한 줄이고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횟수가 적지는 않았었지요. 시어머니는 답할 말을 찾지 못하신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다니는 회사 저희 새아버지 소유예요. 뭐라고? 예,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재혼하셨던 그분이요. 그분 소유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서 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작은 기업 아니고 이제 회사 직원만 100명 단위예요. 그리고 매출 대비 수익 알토란 같은 회사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시더군요. 동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인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했어요. 그럼 그 회사... 말하자면 제가 다음 대표인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 물러주신다고 하셨으니 전부 제 것이 되겠죠. 아니, 자금만 해도 회사 수익 상당 부분 나눠가지고 있으니까 누구 부럽지 않게 벌고 있긴 하네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입을 벌벌 떠시더군요. 누구보다 돈 외치면서 살았던 양반이 그간 그렇게나 무시하던 큰며느리가 무슨 일 하는지를 깨달았으니 당연하겠죠.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얄미워서 시어머니 하는 짓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가 한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지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너처럼 모자란 얘가 그럴 리가. 너네 그러면 왜 신혼 초에 그렇게 월세로 살았던 거야?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 재혼 후에 잘 번 거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이사 간다고 할 때도 아예 관심 털끝만큼도 안 보이셨죠? 지금 저희 어느 동네에 사는지도 모르시잖아요. 못난 큰아들 큰며느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그 집이 전세인지 매매인지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으니 당연히 모르시겠죠. 지금 저희 50평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 있고 당연히 대출도 없어요. 어머님이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셨던 거죠. 제가 쏘아붙이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는지 얼굴이 시뻘게 지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집에는 정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해도 너희들 수준에 맞게 빌라에서나 살아라 하면서 싫은 소리만 하시고서는 신경을 끊으셨어요. 사실 이삿날 도움 필요한 건 어른인 시어머니가 더 잘하실 텐데 정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이사가는 집을 굳이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굳이 부르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말로 정신이 드시는지 손을 떨면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정말 환멸이 들어서 하던 음식이며 뭐며 다 내팽개치고서는 거실로 가서 제 백을 집어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동서 역시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얼른 따라 나와서 저를 붙들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지 마라. 아직 내가 상황을 다 못 들었다. 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잖니. 정말로 내가 알았으면 안 그러지. 나한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 건데 내가 왜 그랬겠니? 제발 지금 이렇게 가지 말아라. 어머님, 사람 상황 따라서 돈 따라서 그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한테 잘못한 걸 뉘우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이 많은데 대접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쏘아붙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사실이니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사이에 동서와 저는 차를 타고 시댁 아파트 주차장을 나와버렸습니다. 형님, 많이 속상하시죠? 동서가 망설이다가 그렇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씨 좋은 동서가 곁에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리 남편하고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시댁에 가지 말라고 전해두고서 저희는 같이 모여서 밥이나 먹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호텔 뷔페라도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시댁 제삿날인 그날에 시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는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댁 제삿날에 빠지지 않고 가서 일손을 보탰던 터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못 말리지. 그런데 그렇게 손까지 쓰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에요. 도련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요. 동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흥분해서 화를 내실 줄은. 솔직히 의사 며느리 설거지 한번 시켰다고 그렇게 화를 낼 줄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저도 동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당연히 동서나 남편, 시동생한테는 아무런 화도 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고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저 고마울 뿐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간 결혼 후에 당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잘 넘긴다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쌓아두고 있는 거였더군요. 당장 화를 낼 만큼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화는 나고 있었나 봐요. 그게 전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목이 맬 만큼 감정이 차올랐고 시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 이제 어머님 얼굴 볼 자신이 없어. 그냥 안 배웠으면 좋겠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어머니한테 사과는 받아야지. 맞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는 확실히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이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며느리 없다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당시 연세가 꽤 많으셨죠.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날이 더 많은 분이신데 그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노후야 알아서 사셔야죠.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돈 떨어지면 며느리도 당장 버리실 분이신데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저희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시니 찾아오실 수도 없었죠. 관심이 없으셨던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석 달이 지났나 그랬을 거예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원래 시댁에는 제삿날도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찾아갔던 저였으니 마음이 당연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추석이 며칠 뒤로 다가왔을 때 제가 먼저 남편한테 물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혹시 지금 어머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버님은 그냥 병원 계시고? 아버지는 병원 그대로 계시고 사실 남편이 망설이는 기색을 하면서 말하기는 머뭇거리더군요. 솔직히 무슨 일이 크게 있을까 싶어서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곧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셔서 누워 계셔. 병원 입원시켜드린다고 했는데도 고집을 부리셔서. 나한테 보러 오라고 들어놓으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병원 진료도 받는데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픈 거라고.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전데 왜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들어놓으신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손을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 어떻게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다시 얼굴 못 볼 것 같다면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어머니시고 제 가족이기도 했으니까요. 추석 전날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갔어요. 어차피 시댁 현관 비밀번호야 다 아는 거였고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힘이 잔뜩 빠지신 목소리였습니다. 첫째냐? 안 와도 된다는데 왜 왔어? 기력이 완전히 쇠한 듯한 목소리라서 솔직히 속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렇게 금방 늙어서 기운이 빠질 거면서 왜 그동안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나 하고요. 저는 발을 쿵쾅거리면서 안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 누워 있었고 저는 그 이부자리 옆에 가서 앉았어요. 눈을 감고 있던 시어머니는 눈을 떴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앉았죠. 아이고 마니나, 네가 웬일이냐? 아이고.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병문안 용으로 사온 오렌지 주스를 내려놓고 말없이 속으로 감정을 사겼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할 말을 고르느라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루 이틀에 걸친 일이 아니라서 바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아요. 아시죠? 제가 오랫동안 쌓인 거. 그래, 알고 말고, 시어머니는 기가 죽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영화처럼 마음이 사르르 풀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저 시어머니가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거리를 조금 두면서 다시 가족으로 있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뿐이었죠.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님도 저도 앞으로 같이 노력해봐요. 저도 전처럼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저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결국 시어머니는 찔끔찔끔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나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위로해드릴 마음도 사실 나지 않아서 그냥 멀거니 보다가 돌아서 나왔지요. 그 이후로 제가 말했던 대로 저는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척 기가 죽어서 아주 얌전해지셨지요. 저한테든 동서한테든 절대 심한 말도 안 하고 얌전히 지내셨어요. 사실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그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나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시모와 며느리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좋은 분이었다면 어떨까 생각하기는 해요. 아쉽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